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고 사겠습니다. 오늘은 작가가 아니고 선배로 섰습니다. 이재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덕! 이재덕! 네, 감사합니다. 자, 하시기 전에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의자를 살짝 돌려가지고 편하게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어린 왕자라는 책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었던 이유가 지금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하고 바인더를 쓰기 시작한 지 7년 정도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초반에 어떤 식으로 이제 성장하고 좀 지치지 않았는지. 그 성바임을 읽고 이제 여러 가지 자기계발서적을 읽다가 그냥 우연히 어린 왕자는 다들 알고 있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심결에 읽었는데 그러니까 몇 구절들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구절들을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인생의 본질적인 내용들이 이 속에 너무 많이 담겨있다는 걸 깨달았고요. 그러니까 주기를 정해놓고 한 번씩 다시 재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이 들어가고 성장해 감에 따라서 보이는 어린 왕자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한번 전해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2013년도에 제가 독서 리더 과정이라는 걸 저도 수강생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PPT를 만든 게 이거였고요. 참고로 이제 얘는 계속 수정을 해서 조금 더 보완이 됐지만 어린 왕자가 제 인생에 정말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오늘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PT 첫 화면도 좀 느낌 있지 않나요? 네, 어린 왕자가 이렇게 별로 날아왔는 모습이고요. 네, 노래 잠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은 왜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아침이면 머리맡에 놓인 별사탕에 라면잔에 새벽마다 퇴근하신 아버지 주머니를 기다리던 어린 날의 날 기억하네. 엄마 아빠 두 누나 나는 막둥이 귀염둥이 그날의 날 기억하네. yeah.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네, 시간 관계상 제가 2절까지는 보여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냥 양화대교 다들 아는 노래일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행복하자라는 말이 그냥 계속 귓가에 맴들었던 것 같고요. 이 얘기를 어린 왕자가 저희한테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제 라면 땅이나 이런 거 준 모습을 보는 것처럼 어린 왕자라는 책을 동심의 내 모습을 다시 보신다는 마음으로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린 왕자가 혹시 조감도 문학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오늘 분위기 보니까 질문 안 하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감도 문학이라고 세조자에서 이제 본다는 느낌으로 위에서 바라본다는 이제 표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새의 관점으로 볼 수 있었던 거고요. 왜 그러냐면 저자가 생덱쥐 페리 선배님이시잖아요. 그분은 평생을 땅보다 위에서 더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평면으로 본 게 아니고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이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조국 프랑스가 엄청나게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위에서 봤을 때는 프랑스와 독일이 대국가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점들로 보일 정도로 이 사람은 뭔가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안전한 비행기가 아니잖아요. 비행기가 언제 박살날지 모르고 생사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 힘든 어떤 심오한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어린 왕자의 배경이 아닌가 싶고요. 네, 성찰과 사색 그리고 깊은 생각들, 여우가 했는 말이나 장미가 했는 말들이 선배님들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깊은 고뇌와 갈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어린 왕자라는 책을 읽고 그 다음을 읽었던 게 8단어라는 책이었는데
그 두 책에서 공통으로 말하는 게 바로 이 견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시청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들여다보고 질문하고 뭔가 좀 진지하게 바라보는 이 견이라는 거. 등장인물 속에도 남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우가 엄청 중요한 주인공인데요. 그냥 여우가 아닙니다. 짝짓기를 하는 달팽이들을 살려두고 홀로 있는 달팽이만 잡아먹음으로써 미래 식량을 보호하면서 살아가는 아주 지혜로운 녀석이라는 거죠. 동물이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침팬지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우가 아니고 이런 좀 선지자의 느낌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여우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나한테 조언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많은 이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장미였는데 장미가 바로 콘수엘로라고 어린 왕자의 부인을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보면 장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혹시 가시가 몇 개였는지 기억나세요? 자, 그 전에 작가의 와이프인데 산의 푸름을 바라보려면 산으로 오르는 오솔길에서 잠시 벗어나 산마루를 올려다보아야 하는 것처럼 사랑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사랑에도 휴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조금 소원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다투는 게 아니고 잠시 이렇게 한번 그 배를 떠나서 한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아까 4개의 가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여기는 허영심, 기생성, 모순, 그리고 자만심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가시들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좀 더 와닿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린 왕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혹시 이 옷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셨나요? 그냥 좀 귀엽기는 한데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애가 하면 안 되는 걸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생텍쥐페리 아까 본인 자신을 투영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어깨 위에 별은 군대의 견장을 나타내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게 잘 생각해보세요. 애가 이렇게 날카로운 칼입니다. 그냥 장난감 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색깔도 망토 색깔입니다. 군복 색깔이고요. 신발도 자세히 보면 장화를 신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군인의 느낌 좀 드나요? 근데 뭐예요? 군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남성성이 있고 뭔가 우직해야 되는데 어때요? 연약한데 뭐예요? 나라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이 복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생텍쥐페리 선배님이거든요.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사람, 삶을 사랑하는 사람, 맑고 투명한 천부적 작가. 그래서 어린 왕자라는 책을 읽고 이분의 책들을 보면 거의 느낌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생텍쥐페리가 그냥 교과서에서만 봤기 때문에 그냥 이름이 신기하다 정도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작가가 우표에 등장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랑스 집회에도 생텍쥐페리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율곡이나 신사임당처럼 좀 정말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분은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라를 대표하는 곳에 나왔다면 이걸 대하는 그 국민들은 어떤 마음인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어린 왕자가 이런 가치가 있었습니다. 영원한 고전인 것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작가 인생 자체가 총정리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게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에 중할 정도로 엄청난 부수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16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요 강의를 만들 당시에 8단어를 읽어봤는데 그때 보고 제가 놀랐던 게 1판 81쇄를 찍은 책이었거든요. 현재는 120쇄 이상을 찍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고 싶냐면 지금은 이제 부수가 많이 낮아졌지만 이 당시에 이제 3,000부를 1쇄라고 하면 이 그 8단어라는 책이 24만 부가 팔린 책이죠. 좀 괜찮은 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어린 왕자는 도대체 몇 부가 팔렸을까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추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문학동네라는 책을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근데 어린 왕자 책만 가지수가 30가지가 넘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많이 팔렸으면 그걸 다 추산한다면 이 가치는 훨씬 더 뛰어나지 않을까
자, 근데 다른 책에도 이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었던 이 문학동네 책에 이 저자가 서문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우린 어린 왕자를 읽은 게 아니었습니다. 어린 왕자를 그냥 들었던 거였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이 책을 무성의하게 읽어 치우지는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책을 다들 읽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을 제대로 판단을 했으면 이건 그냥 읽어지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생각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가장 친한 친구고 그 어른은 어린애들을 위한 책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동심을 가진 사람이고요. 지금 프랑스에서 춥고 배고픈 처지라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요? 생텍쥐페리의 가장 친한 지인인 레옹 베르트, 레옹 베르트라고 하는데요. 더 중요한 건 이런 서문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누구나 다 처음엔 어린아이였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 그러면서 서문에 이런 표현이 덧붙여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을 때 레옹 베르트에게. 그러니까 이 책을 선배님들이 읽는다면 내 모습으로 읽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진짜 어렸을 때 그 동심의 모습으로 이 책을 보시면 그냥 입체적으로 하나하나가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세 종류의 별이 있었습니다. B612라는 별, 고향 프랑스를 나타내는 거고요. 아름다울 수 있는 게 장미라는 자기 와이프가 있고, 작아서 잘 안 보인다는 건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본인의 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약소국인 상태를 표현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행을 이제 떠나잖아요. 6개의 별들이 있는데 다들 이건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 군상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종착역이 어디였나요? 네, 지구였습니다. 지구에 와서 나름의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바꾸면서 처음에는 장미를 막 뭐라 했었는데 어느 순간 장미가 문제가 아니었고 내가 어떤 마음을 잘못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고요. 제가 이 책에서 제일 놀라웠던 건 이 6이라는 숫자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이 책에 혹시 숫자 6과 관련된 게 나오는 거 기억나세요? 네. 자, 참고로 미운 7살 이전에 순수한 상태의 나이가 6살인 건 우리 학부모님들 인정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저자가 이 그림을 처음 그렸을 때 나이가 6살입니다. 그리고 보아뱀이 나오잖아요. 뱀이 막 삼켰는데 그걸 소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지구 도착 전에 방문한 별 6개. 마지막으로 본인이 살고 있던 성도 B612면 6의 배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순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던 거고요. 진정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나이며 어른과 아이의 심리적인 경계의 나이를 나타내는 거죠. 어른들의 나라가 있고 아이들의 나라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좀 닫힌, 이 책에서 얘기하는 대로 하면 닫힌 좀 나라에 산다면 아이들은 열린 나라에 삽니다. 관점이 좀 다른 게 어른들은 눈으로 보고요. 뭔가 수치로 따집니다. 그리고 뭔가 보이는 모습에 좀 이제 집중을 하는데 애들은 보이지 않는 그 마음으로 보는 거, 그리고 엄청나게 예민한 감수성과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거죠. 우리 어릴 때는 뭔가 대단한 상상을 했고 대단한 꿈을 꿨었습니다. 근데 현실을 알아가는 순간부터 안 돼 갇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 모습이 좀 초라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지 않나. 자, 선배님들, 이 책에 두 그림이 나왔었거든요. 어떤 그림을 보고 계셨습니까? 이 그림이 모자신가요? 코끼리인가요? 솔직히 솔직히 모자잖아요. 그리고 이 그림도 나왔습니다. 양을 그려달라고 했을 때 이 양을 그려줬는데 이 구멍 안에 양이 뛰어놀고 있네요, 양이 어쩌고 있네요 하면서 어린 왕자는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 안에 숨어있는 어떤 본질적인 걸 바라보느냐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은 키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커야 하는 법이란다. 맞아요. 책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걸 봤어요.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영심이에게 빌려줬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신이라든가 바람, 햇빛 같은 중요한 것은 모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네, 영심이 다들 기억나시죠? 왕경태가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에 1년에 책 한 100권 정도는 읽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보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 책의 몇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는 거다.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오직 껍질일 뿐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잖아. 이런 의미 있는 표현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어떤 식으로 얻을 수 있는가? 그냥 바라보고 향기만 맡아야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 대표님도 늘 말씀하시잖아요.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는 거고요.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하게 된 것은 네가 네 장미꽃을 위해 그렇죠. 들인 시간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가 사실 저희가 한 권의 책을 읽고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문장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길들이기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넌 나에게 아주 수없이 많은 다른 아이들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하나에 지나지 않아. 여우에게 하는 말이죠.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너는 내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난 내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는 바로 너희들 모두보다 더 소중해. 내가 직접 물을 줄 것이고 불평하든 자랑을 늘어놓든 심지어 때때로 입을 다물고 있어도 나는 다 들어줄 꽃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드린 그 시간과 그 마음과 정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많은 장미꽃을 봤지만 나한테 있는 콘수엘러라는 장미꽃이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홍콩에서 어린 왕자를 잠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를 만났습니다. 네, 그때 홍콩에 저희가 비즈니스 트립이라는 걸 갔었는데 그때 진짜 명품관 중에 다른 데는 사실 관심이 좀 덜 가는데 이상하게 여기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들어갔는데 우연히 만났습니다. 사막은 아닌데 만났는데 이분은 이제 어린 왕자를 소개시켜준 분이고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내 꿈이 지금 홍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로 가지고 한번 써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이제 이 몽블랑 펜을 가지고 싶다는 게 이제 꿈 리스트에 있었는데 요날 X를 쳤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이게 뭔가요? 요게 핵심이 아니고요. 요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뭔가요? 어린 왕자의 별을 나타내는 거고요. 지금 시청하시면 잘 안 보이실 겁니다. 별 옆에 뭐가 보이시나요? 들여다보세요. 그렇죠. 여우가 보입니다. 지금 이 여우거든요. 여우가 엄청 여러 마리가 있네요. 자, 근데 여우 속에 뭐가 있을까요? 어린 왕자하고 여우가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이걸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사고 싶었는데 진짜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야,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네 이름 새겨줄게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샀습니다. 요게 펜인데 제가 이걸 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꿈 리스트나 이런 바인더 강의를 하는데 저는 이 펜으로 적으면 세상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딱 나오려고 하는데 이분 마케팅 잘하던데요. 혹시 그걸 어디에 쓰실 건가요? 하니까 제가 바인더를 딱 보여줬어요. 근데 바인더를 딱 보니까 그것도 중요한데 혹시 여기에 쓰면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수첩을 끼워 팔던데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노트가 아니고요. 제 꿈 노트거든요. 제가 여기에 뭔가 원하는 걸 가끔씩 적는데 그 꿈들이 현재는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펜으로 이 세상에 하나뿐인 노트에 쓰니까 기록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지금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펜 하나 사는데 돈을 아꼈는데 이제는 가격을 보는 게 아니고요. 가치를 보는 거고요. 이왕이면 세상에 하나뿐인 내가 진짜 소중한 시간을 들인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인더와 책들을 계속 보고 만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냥 다이어리였고 책이었지만 이제는 저한테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들이 되고 있지 않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바오밥 나무 다들 기억나시죠? 모양이 뭔가 좀 안 맞잖아요. 이게 뭘 나타내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세 명의 강대국에게 휩싸여 있는 그런 모습을 비유하는 겁니다. 커다란 바오밤나무도 자라기 전에 조그맣게 돋아나지. 그러니까 전쟁이든지 어떤 안 좋은 일이 작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작은 일로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씨를 보지 않고 나중에 큰 일이 터졌을 때 포기해버리는 거. 그래서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안전하지 않은 상태를 보는 눈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게 바로 이 바오밥 나무의 씨였다는 거죠. 씨는 정말 조그마했었는데 이게 커지니까 나라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위협이 됐었던 거죠. 저는 이 책에서 이 장면이 처음에는 아무 의미 없었거든요. 예, 책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네, 요 뒤에 요 장면이거든요. 네, 이게 무슨 장면을 나타낼까요? 네, 어린 왕자가 처음으로 지상에 내려온 사막의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저자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슬픈 풍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린 왕자가 왔으니까 뭔가 만났으니까 아름답습니다. 근데 어때요? 다시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어린 왕자가 이 세상에 왔다가 사라진 곳이기 때문에 좀 아름답지만 슬픈 풍경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계속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요. 저자가 과연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 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고 뭐 돈도 벌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과연 내가 지금 내 어릴 때 그 동심의 마음을 잘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읽으실 때 너무 혹시 뭔가 팩트만 판단하려고 하시진 않나요? 책을 잘 읽기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그 저자의 삶을 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많이 어린 왕자를 읽었지만 어린 왕자를 만든 사람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별로 못하지 않았나. 네, 지금 읽고 계신 책들도 이 책을 쓴 사람에 대해서 알면 할수록 가치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판다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저 판다는요, 눈만 내리면 나무 위로 올라가거든요. 산골에 눈이 일주일 열흘 동안 내리면 일주일 열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 옆을 지나가던 다른 친구들이 너무 미련해 보인 거예요. 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저렇게 나무 위만 올라가 있는가? 지금 나비가 파란 토끼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판다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왜 밖까지 굶어가면서 저렇게 오랫동안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느냐고. 그때 파란 토끼가 나비에게 말해줍니다. 너는 기껏해야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할 뿐이야. 판다의 마음속 상처를 알지 못하면서 판다를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다 함부로 말하지 마. 저곳은 판다가 살고 있는 동굴 앞입니다. 지금 눈이 내리고 있지요. 근데 새끼들은 저쪽에 지금 울고 있어요. 새끼 2마리가 있거든요.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데 어미 판다는 일주일째 저 동굴 앞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눈을 바라보며 눈앞에서 저렇게 망설이고 있는 어미 판다는 왜 저럴까요? 어미 판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기에 걸음을 찍고 나가는 순간 자신의 발자국을 본 사냥꾼들이 그곳이 판다의 발자국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 발자국 따라 들어오면 자기 새끼 2마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못 나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눈이 그치지 않으니까 어미 판다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새끼들을 굶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내리는 눈이 자신의 발자국을 덮어줄 거라고 믿으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빨리 먹이를 구해왔는데 자기가 씻고 나간 발자국을 따라 들어온 2개의 사람 발자국이 있습니다. 어미 판다가 예상했던 대로 새끼 2마리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제는 어미 판다가 왜 눈만 내리면 나무 위에 올라가는지 이해가 가시는지요? 어미 판다가 새끼 2마리 잃어버린 것은 눈 위에 찍은 발자국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눈이 내리면 눈길을 걸을 때마다 자신의 발자국이 보이는데 그 발자국을 볼 때마다 그 발자국이 너무 공포스러웠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새끼를 잃었으니까요. 너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어미 판다에게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어떠한 상황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본질을 바라보기 위해선 눈으로 바라보면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마음으로 바라볼 때 보인다는 것이죠. 누구 한 명이라도 진작에 다가가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고 그러면 어미 판다는 자신의 아픔을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한 오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어쩌면 나의 기준을 한번 버려보는 것, 그리고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보는 것, 그럴 수 있지 라고 한번 말해보는 것, 어쩌면 그것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춘환 작가님 목소리도 참 감동스러운데 이게 어린 왕자를 대하고 나서부터는 세상이 다 어린 왕자가 말해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심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보아야 보이는데 어른들은 마음으로 보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만 본다. 지식의 편견, 피상적인 것에 대한 선입견, 여유가 없어서 슬쩍 보는 가벼움 때문에 정말 봐야만 하는 것을 못 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질문 하나 던지고 싶고요. 상대를 만약에 제대로 한번 알고 싶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란 식의 수치로 묻지 말고 어떤으로 시작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린이냐, 아이의 동심이냐, 이런 질문 보면 알 수 있을 거고요. 진짜 우리가 이 동심의 마음으로 책을 대하고 사람을 대한다면 세상은 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 마음이 달라지면서 세상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이재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